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세미나를 다니면서 다른 기관분들을 만나면서 주로 받았던 질문,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은 저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랑 조금 더 이어지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정치국 회의입니다. 물론 매월 진행되는 회의이긴 한데 매 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 예를 들면 1분기 이후에는 4월이겠죠. 그 다음에 2분기 이후에는 7월인데 그 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에 진행되는 정치국 회의는 앞으로 남은 분기의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를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가 지난주 금요일 4월 29일 오후에 그 회의록이 발표가 됐고요. 일단 이 회의록이 오후에 발표됐다라는 내용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중국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국 회의라는 그렇게 중요한 회의의 회의록을 장중에 발표했다? 이건 저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장중에 잘 발표를 안 해왔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6시, 7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하고 갈 때, 이제 오늘 너무 힘들었다. 이제 집에 좀 쉬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8시에 확 좀 새로운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항상 장중이 끝나고 저녁 늦은 시간에 발표를 해왔었고, 특히나 금요일 저녁 혹은 이제 토요일 오전에 오늘은 좀 많이 잡을까, 푹 잡을까라고 하면 또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치국 회의 회의록 발표는 지난주 금요일 4월 29일 금요일 오후장에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건 역시도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워낙 최근에 중국의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많다 보니까 5월의 연휴를 앞두고 최대한 기대감을 살려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의도가 뭐가 있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핵심의 단어는 저는 5.5%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지난해 초부터 계속해서 눌러왔던 플랫폼 경제를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라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를 합니다. 그만큼 아주 권위 있고 무게 있는 회의인데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 한 달 뒤로 쭉 그대로 넘어가면 3월 하순경에 류어 부총리,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자 경제 책사죠. 류어 부총리가 똑같이 금융위원회 안정회의라고 해서 회의를 열었었어요. 한 달 만에 비슷한 내용의 그리고 그만큼의 무게감 있는 회의가 두 개가 열렸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3월의 주가 수익률이 이번 시진핑 주석이 주재했던 정치국 회의 발표된 이후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중국 정부는 5월이라는 연휴를 앞두고 기대감을 높여주려고 했던 의도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3월의 서프라이즈 때보다도 주가는 반응을 안 한 것이죠. 왜냐? 계속해서 실망감을 줬었고 그동안, 그리고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섰다 하더라도 3월의 내용만 반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3월 금융안정위원회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리뷰를 드렸지만 그때 했던 내용이랑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크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점 때문에 일단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건 더 이상 이런 회의가 아니라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이라는 거고요. 실질적인 액션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한 지원 정책은 기준금리격으로 해석되는 LPR 금리의 인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제 LPR 금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월, 3월, 4월 3개월 연속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니 중국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돈 풀기를 통해서 경제가 뭐 하단을 다지고 올라올지 안 올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실망을 굉장히 크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게 가장 가까운 게 5월에 금리 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제가 LPR 금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LPR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기존에 사용하던 MLF라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에다가 은행들이 스프레드를 더해서 그러니까 내 이익을 더해서 산출해서 발표를 하는데 기준금리는 5월 20일 날 발표가 되고요. 이 기준금리의 선행지표격으로 볼 수 있는 MLF 금리는 5월 17일에 발표가 됩니다. 즉 저희가 다다음 주 정도면 과연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지금 시장이나 경제의 하단을 잡아주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가 아주 직관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기대감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5월 4일 수요일이고요. 이제 5월 5일에 어린이날 저희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금요일날 이제 송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연 중국 시장도 미국의 변화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봐야겠지만 그 다음 이벤트로 중요한 게 중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가 지금이 이제 저점이다. 지금이 충분히 모든 게 소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할 만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너무 적극적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 저는 인민은행 그리고 중국 정부의 확실한 화끈한 액션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지겨워요. 중국 정부가 뭘 풀어주질 않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시는 이미 확진자나 무증상 감염자가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것보다도 사망자 수가 중요한데 사망자 수도 다행히 4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더 이상 급격하게 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사망자 수를 단순히 앞서 신규 확진자나 아니면 무증상 감염자의 상승 하락 트렌드와 맞게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차를 뒤로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사망자를 정말 저희가 피크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점은 5월 초중순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 사망자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락다운을 해제를 시키고 경제활동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실은 지난번 업데이트 드렸다시피 상해가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해주려고 만들어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상해의 전체 경제활동 가능 구역에서 한 40%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 이제 저도 중국을 직접 방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현지에 계신 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는데 가장 충격적인 이번에 최근에 봤던 영상이 뭐였냐면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못 움직이는 것까지는 해제를 시켜주고 나가서 마실도 나가고 마트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해요. 그런데 마트 나가서 물건 사는 시간 3시간으로 일단 제한되어 있고요. 각 가구별로 한 명씩밖에 못 나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들이 마트를 갈 때 차량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로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마트를 가는데 리어카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트를 가는데 옆에 그 옆동 사람이랑 얘기를 해서 어깨에다 지고 가요. 물건 산 거를. 사실 이렇게 되는데 경제 활동이 정상화에 또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충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나름 경제구역을 어느 정도 오픈을 시켜줬기 때문에 꽉 막혀있던 지역을 이제 버스를 사람들이 태워서 이제 뭐 출근을 시키거나 이런 모습은 있겠죠. 하지만 일상적인 경제활동,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넘어선 이제는 상해시가 정말 모든 공장을 제대로 가동을 시키고 있고 모든 게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월 첫째 주는 노동절 연휴라고 해서 물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못 가고 다시 고향으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한 상해시 내부에 머물러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라는 이유로
사실은 물동량이라던가 아니면 경제활동 자체가 일단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절적으로도 뭔가 상해 씨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저는 5월의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경제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상해 물동량을 본다라고 하면 3, 4월에 급감하고 나서 반등을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보고 싶은 건 V자 반등이 나나 적어도 U자의 반등이었는데 아예 반등의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가 중국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갑자기 4월 말부터 인민은행이 급격하게 절하시켜버리고 있어요. 위안화가 약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일까? 지금 위안화 이렇게 약세가 돼버리면 지난 2015년, 16년처럼 대규모 자본 유출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이 위안화가 왜 약세로 전환됐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거의 4월의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절하 고시시켜버리고 있는데, 과연 이 전까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그 전부터 위안화를 약세 베팅을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위안화가 강세, 그러니까 절상되고 있는 속도는 더뎌졌을지 몰라도 적어도 약세, 그러니까 절하에 베팅하는 흐름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물론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그리고 여기에 중국까지 맞물려서 외국인 자금이 일단 도망가고 보자 였다고 하면, 사실 3월부터는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에 더 빠져나가는 모습은 거의 안 보였고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눈치 보기였죠. 그러니까 더 유출되진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위안화 자체도, 위안화 환율 자체도 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약세 베팅은 없었는데 갑자기 인민은행이 돌려버린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중국 정부, 인민은행이 의도를 가지고 위안화를 약세 전환시키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저희가 해석해야 될 건 인민은행이 이렇게 약세를 계속할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약세를 전환시켰냐? 가 더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중국 경제가 저희가 믿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크게 보면 투자, 소비, 수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지표들보다도 사실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기 쉬운 지표입니다. 중국 내부 사항만 반영을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이제 소비랑 수출이 남았습니다. 근데 소비는 아시다시피 2분기에 절반이 이미 날아간 상황이고요. 그럼 나머지 절반의 시간 동안 그 앞서 4월부터 5월 초중순까지의 충격을 만회하고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엔 남은 건 수출입니다. 근데 사실 수출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난해 기저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이미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만약에 나가는 물량까지 급감해버린다고 하면 이 증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최대한 위안화를 약세로 전환을 시키면서 어떻게든 수출 경쟁력이라도, 가격 경쟁력이라도 잡아보자라는 게 인민은행의 의도적인 위안화 약세 전환에 숨어있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안화를 약세로 돌리면서 저희가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2015년, 16년 때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게 그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통제하는 외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했었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2015년 8월에 한 3일인가 4일 연속으로 위안화를 급격하게 절하고시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5%나 위안화가 절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경제를 살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어버리는, 약간은 저희가 봤을 때는 미숙한 정책을 썼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환보유가 급감, 1조 달러가 갑자기 훅 빠져나가고 자본 유출이 많이 심각하게 됐던 그런 충격을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외화가 어느 구멍에서 빠져나간다던가 아니면 외환 정책에 대해서도 훨씬 더 세밀하고 세분화된 조치를 계속해서 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19년
위안화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포치다, 그러니까 7위안까지 찍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과연 자본 유출이 심하게 있었느냐?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특히나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관세 전쟁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본 유출이 그만큼 있었느냐? 아니요,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충격 이후에 2018년, 19년 경제 상황과 2022년의 경제 상황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이 2015년, 16년에 비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치랑 비교했을 때 단순히 환율의 레벨을 봤을 때도 그때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최대한 경제 하단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수출,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메꿔줄 수 있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위안화 약세가 주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뭐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항상 위안화 가치와 중국의 주요 지수는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되면 사실 뭐 주가 지수도 그렇게 강력하게 반등하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중국 경제 그리고 주시장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쉽게도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고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뷰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과 그리고 뭔가 반등하는 모습, 개선되는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나 주길 저도 희망을,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중국 쪽 내용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